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봉쇄 구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이 봉쇄되면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잡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작년보다 4.8% 성장한 걸로 발표했지만 중국 경제는 봉쇄 영향으로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곳곳이 봉쇄되면서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다 중국의 봉쇄 조치까지 대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과 함께 중국의 봉쇄 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의 조충재 소장 초대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에 외신에 기사가 자주 뜨던데요.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뭐 세계적으로는 이미 오미크론이 변종의 주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올해부터는 확진자가 아주 대폭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올 2월부터 오히려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셨듯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성별, 도시별, 구역별로 이제 봉쇄가 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최대 경제 성도이죠. 광둥성의 대표 도시입니다. 심천이라 그러죠. 선전입니다. 선전. 선전이 지금 그리고 또 장춘시가 있는 길림성, 그다음에 리아오닝성의 선양이 지난 3월 중순에 이미 봉쇄에 들어갔다가 지금 일부 구역이 해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중국 최대 상업 도시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 경제 수도이기도 한 상하이가 인구가 뭐 2,500만 명입니다. 여기가 지금 벌써 일부 부분 통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베이징 행정 수도마저도 지금 4월 말부터는 일부 지역이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대체로 다 인구 밀집 지역이고 또 중국에서 경제가 아주 활발한 지역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지금 급증한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은 이미 지난 2020년 4월 말입니다. 그때 이미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료를 하고 방역의 일상화, 경제의 일상화를 선언을 하고 지금 해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지금 오히려 봉쇄가 강화되고 봉쇄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서 국민 생활은 물론 뭐 중국 경제, 그다음에 세계 경제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외신을 통해서 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약간 유령 도시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던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국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네. 해서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만이 전 세계에서 나홀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가 감염 제로를 의미한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 조기에 확진자를 발견을 해서 빨리 포위를 해서 이 전파를 차단하겠다. 그게 뭐 제로 코로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실행 과정을 보면은 대단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대단히 또 강압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백신의 효능이 낮고 또 중환자 병상 수가 뭐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갔을 때 만에 하나 중증 환자가 폭증해서 이로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다.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방률이 높은 이미 이제 검증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왜 빨리 도입을 해서 예방률을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의료 방역이 아니고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줄곧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백신 굴기, 뭐 자체 생산한 백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올 가을에 20차 당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시진핑 정부가
세 번째로 연입을 할 수 있는 게 확정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는 사회 안정을 최대한 유지해야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정치적 방역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뭐 실제로 9월에 예정돼 있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뭐 지난주 돌연 연기를 해버렸고요. 또 불과 어제죠. 어제 WHO 사무총장이 지금 중국의 방역 정책 제로 코로나는 뭐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로 코로나 때문에 뭐 민생, 경제, 인권이 지금 희생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중국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정책이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중국의 정치 일정을 보니까 이래서 저러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군요. 자, 봉쇄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중국 경제를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지난 3월 말에 상해가 봉쇄가 되기 직전에 3월 초입니다만 중국에서는 매년 양회라 그럽니다. 전인대하고 정협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도 네. 개최됐죠. 여기에는 항상 그 정책 목표, 국정 방향, 뭐 성장률 목표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됐는데, 실제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5.5% 내외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거시경제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볼 때는 지금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안하고 안 좋으니 소비 진작, 투자 진작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5.5%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 내겠다는 의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봉쇄가 확산되고 있고, 상해가 봉쇄되고, 지금 베이징마저도 봉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회에서 제시한 5.5% 성장률이 이러한 어떤 봉쇄 확산, 이것이 실제로 반영 안 됐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신형 인프라를 투자를 늘리겠다. 중소기업, 영소기업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 소비 지원, 특히 디지털 소비라든지 친환경 소비를 적극 지원하겠다 했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봉쇄가 장기화되고 봉쇄가 확산되면은 정책 자체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경제 목표 달성이 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듯한, 옴짝달싹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전 세계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실제로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 엄격한 방역과 동시에 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5.5% 성장률을 달성하겠다. 이게 쉽지 않다고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 모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 때문에 IMF나 월드뱅크가 이미 성장률을 지금 낮춰서 지금 전망을 했고요.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내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늦지 않을 때를 맞춰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 5.5% 성장 정책을 앞으로도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한번 설정한 목표를 거의 바꾸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든 목표를 달성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쭉 보여준 중국의 관행이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이 국제신용평가사죠, 피치사에서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내려잡았다, 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도 중국 내부에서 봤다는 거죠. 중국 학계에서도 상해가 한 달 정도 봉쇄되면은 경제 성장률 0.3%포인트 정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미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상해는 중국 최대 항구이고요.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적이나 하역을 위해서 선박이 평소보다도 5배나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도 항공 물동량 세계 3위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은 4월 말 기준으로 중국 GDP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100개 도시 중에
이미 57개가 봉쇄 혹은 이동 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들어서는 제조업, 비제조업, 공이 양쪽 모두 소위 구매자 관리 지수라 그러죠. PMI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방역 정책이나 그간의 사례 등을 고려해 보면은 중국이 대규모 감염으로 가서 뭐 의료 대란이 나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봉쇄를 강화했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확진자가 대폭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봉쇄 정책이 계속 간헐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또 베이징마저 봉쇄가 된다면은 또 봉쇄 기간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미 상하이는 뭐 한 달 반 이상 지금 봉쇄가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사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봉쇄 정책을 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중국 정부 그들의 선택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중국이 또 별명이 세계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중국이 곳곳이 봉쇄되면서 세계 경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중국은 전 세계 공산품의 3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제2의 수입국입니다.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가 35%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1%포인트 성장을 하면은 그 중에 0.35%포인트는 중국이 기여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기여금리 막강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봉쇄가 되면은 세계의 공장이 스톱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른 공급이 이제 차단이 되는 것이고요. 또 소비 수요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상쇄가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중국발 공급 애로는 당장 해당 제품 가격을 급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미 세계는 코로나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난 인플레난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뭐 미국, 유럽조차 지금 최고의 높은 그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미국이 이 물가 압력 때문에 고관세를 유지하는 대중국 상품에 대해서 오히려 관세도 인하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중국 자체에서 생산이 안 돼 버리면은 이런 뭐 관세 인하 효과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중국의 봉쇄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고 동시에 글로벌 경기 둔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소위 말하는 S의 공포, 이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것이죠. 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면서 이제 좀 세계 경제가 다시 좀 활기를 띠려나 하던 차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네. 그리고 또 중국의 이런 주요 도시에 대한 봉쇄, 여기에 또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네. 제한이라든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좀 뭐 허망한 답변입니다만 국제 공조 결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뭐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도 지금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전쟁 당사국이 좀 전향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팜유 수출 가격 폭등이라든지 그에 따른 뭐 수출 제한 조치라든지 또 더 나아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중국도 아까 뭐 WHO 사무총장도 권고를 했습니다만 보다 합리적인 방역 정책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는 이미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생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중국에서 뭐 인정된 글로벌 백신을 왜 수입을 못 하는지 정말 이게 그러니 이제 정치적 방역이 아니냐는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빨리 이렇게 좀 획기적인 어떤 방역 정책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엊그제 얘기인데요. 네. 이제 새 정부는 또 이 중국 봉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뭐 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당장 지금 우리 교민들이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또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부는 우선 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네. 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은 이미 지금 보도가 돼 있고 있습니다만 기본권의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대기업은 또 조금 상황이 낮겠지만은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다가 협조를 요청하는 거, 그리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 우선 중요해 보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 제대로 안 될 것이고요. 부품 수급이 문제가 있을 건데 이거 미리미리 좀 점검해서 뭐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될 거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공급망의 타격 당연히 불보듯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이제 영향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또 현실에 지금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제로 코로나 정책하고 지금 우리 위드 코로나하고 완전히 지금 상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많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물류 문제도 있지만은 이 방역 금역의 문제, 수출입에 이게 서로 이제 상충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수출입 절차가 훨씬 더 지연될 수 있고, 지금도 중국의 입국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보다도 차단이 된 상태인데 오히려 더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선제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참에 중국하고 우리나라 뭐 가깝기도 하고 물동량, 교역량 최대의 국가 아닙니까? 좀 이 감염병 발생에 대비를 하고 또 발생했을 때 시나리오별로 대처하고 공동 대응하는 이런 것들도 미리 만들고 또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어떤 그런 국제 공조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이 시기에 코로나 제로 정책, 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켜보면서 우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과 우리 나가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충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